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자, 이날 밤 이곳 회의장에 있었던 대신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규설, 박재순, 민영기, 이하영,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설에게 물었죠. 참정 대신은 어존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자 한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어서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재순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폐하의 명령이라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서 박재순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자, 그러자 이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말꼬리를 흐리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죠? 자, 이토는요, 이어서 이하영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하영은요, 정세를 운운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토 어떻게 했을까요? 이하영 찬성. 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연이어 묻던 이토.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이날 조약에 찬성한 5명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을사오적.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사인한 5 대신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아이고.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그 대신들이 다수결로 찬성했다고 해서 이 조약이 뭐 효력이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고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 국가다. 근데 그 황제가 이 조약 체결을 대신회의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대신회의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 자동적으로 대한제국도 여기에 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쳤던 거죠.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와, 그날의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와 진짜 너무 느껴져요. 그 두 번 반복하잖아요. 원통하다, 원통하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사람들의 비난은 점점 거세졌고요. 이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자, 이때 이완용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 을사늑약 체결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아 최동아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통감부는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기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심화 문제니까요. 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사진 나왔네요. 어딘가요, 지금? 중명전. 중명전입니다. 이곳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것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1번 아관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2번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번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 5번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네, 요거는 이제 쉽네요. 3번. 정답은 3번. 통감부가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습니다. 예. 바로 3번 통감부 설치였습니다. 자, 바로 이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됐고요.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침략 야욕은 더욱 거세집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또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이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치욕적이네요. 그 내용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와, 그건 내가 고종이면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진짜 이성이 잃을 것 같은데. 진짜. 합리화 또 했을 거예요, 스스로. 맞습니다.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완용은 거리낌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역시나. 자, 이렇게 들은 일본의 요구에 과연 고종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보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아무리 이거 이완용이라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고종한테 큰 소리 치면서 속으로는 고종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을사늑약 때 다 내 덕분에 고종도 살고 왕씨도 보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반대하지 않으면서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제발 왜 나를 난처하게 하십니까. 왕씨도 보존하고 목숨도 보지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고종한테 아마 눈짓이라든가 아마 서로 좀 표현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을 팔아넘기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된 이완용. 고종까지 폐위시킨 이완용에게 이제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유. 지금 시대면 아마 전 국민이 난리 나죠. 뭐 SNS부터 뭐 난리가 나죠. 그죠. 우리나라에 못 있죠. 맞습니다. 이완용을 개에 비유하면서 비판합니다.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 이사께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자,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와.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자, 리 총리가 칼마저가 이완용? 아까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칼을 합니다. 이완용이 맞아. 이완용이 칼 맞았다고. 맞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아.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참.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아,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강자에게 기대 임금도 나라도 버린 이완용. 이완용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일본.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와.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